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 베트남 출신 화교인 57세 파난과 53세 비카 부부는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자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1979년 정치적 망명으로 캐나다로 각각 이민 올 당시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자동차 공장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좋은 집과 럭셔리 차를 가졌고 통장에 20만 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자신의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잘 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안계 이민자 부모들이 그렇듯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전 과목에 A를 받게 했고 이성교제를 금했습니다. 그들의 두 자녀는 그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한 모범생들이었습니다. 21살 아들 펠릭스 파는 유명 대학에 진학해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24살인 딸 제니퍼 파는 어린 시절 피아노 콩쿨 대회에 입상했고 피겨스케이트 선수 활동도 했으며 토론토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월그린에서 인턴십을 나가는 중이었고요. 파난과 비카 부부의 삶은 이런 자녀들과 함께하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10년 11월 8일 밤 10시 30분 조용한 동네 마컴. 총으로 무장한 세 강도가 팜 패밀리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Jennifer. Someone just broke in? Someone broke in and I heard shots like pops.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m tied upstairs. Does it sound like gunshots? I don't know what a gunshot sounds like. I just heard a pop. 제니퍼는 위층 방에서 전화로 친구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녀는 밖이 소란스러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총을 겨누는 강도를 발견합니다. 나머지 두 강도는 아래층에서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세 강도는 돈이 어딨냐고 소리질렀고 강도 중 한 명은 제니퍼를 방마다 끌고 다니며 돈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니퍼는 자기가 벌어 모은 돈 2,000불과 엄마의 돈 1,100불도 건넸지만 강도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니퍼를 위층 발코니로 끌고 가 두 손을 등 뒤로 가게 한 후 난간에 신발끈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를 지하실로 끌고 가 머리에 담요를 씌우고 비카와 파난의 머리에 총을 쏩니다. 비카는 총에 맞기 전 제발 딸은 살려달라며 사정했고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도들은 그대로 도망쳤고 제니퍼가 이후 911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제니퍼의 아버지 파난이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하실에서 걸어 나오며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I'm okay. My dad just went outside screaming. Do you think your mom is downstairs too? I don't hear her anymore. 경찰이 파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제니퍼는 그때까지도 난간에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비카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사망해 있었고 파난은 옆집 차고 옆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코마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순식간에 닥친 불행의 중심에 서게 됐고 곧 그녀의 어머니 비카의 장례식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제니퍼는 불쌍하고 슬픈 딸이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선 총으로 무장하고 돈 훔치러 가정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쏘는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어떻게 911에 전화를 건 걸까요? 그리고 강도들은 왜 그녀만 해치지 않고 남겨둔 걸까요? 그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인데요. 게다가 돈을 훔치러 온 강도가 차고의 벤츠와 렉서스는 그대로 두고 금고도 놔두고 부엌 카운터에 있던 돈도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정말로 돈을 노리고 온 게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파나는 왜 총을 맞은 채 밖으로 나갔던 걸까요? 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요. 제니퍼가 소리질러 파난을 불렀는데도 그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 투성이었지만 제니퍼 판이 유일한 증인이었고 다른 증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를 미행하기로 하고 그녀 어머니 비카의 장례식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울지 않는 그녀를 보며 더더욱 의심합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제니퍼의 아버지 파난이 코마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굴에 총을 한 발, 어깨에 또 한 발을 맞은 그는 깨어난 지 몇 시간 후 엄청난 통증 속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 증언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 전부 기억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는 딸 제니퍼가 경찰에게 한 말과 아주 다른 증언을 제공합니다. 파나는 경찰에게 제니퍼가 주변에 알려진 모범생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제니퍼는 대학 입학 후 학교 근처에서 다른 여학생과 룸메이트를 하겠다고 부모님을 속이고 다니엘 왕이라는 남성과 동거했습니다. 다니엘은 제니퍼가 고등학교 11학년 때부터 부모님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로
그는 학생 때부터 마약을 팔던 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마 비카가 제니퍼를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 들킵니다. 파난과 비카는 딸에게 다니엘 왕과 사이를 끊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니퍼는 부모님의 물질적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나는 새로운 룰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전까지 남자친구도 안 되지만 잠도 집에서 자야 하고 인터넷도 핸드폰도 외출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비밀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제니퍼는 졸업식 좌석 티켓이 부족해서 부모님을 초대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파난과 비카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파나는 그녀에게 지금 당장 노트북을 열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턴십을 하는 월그린에서 입금된 내역을 보여달라고요. 그제서야 그녀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월그린에서 인턴십을 나간 적도 없고요. 그녀는 모두의 눈을 속이며 더블라이프를 사는 중이었습니다. 제니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이 떨어지자 부모님이 화내게 걱정되어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2학년 때 미적분 수업이 낙제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이 한꺼번에 취소되었고요. 그녀는 부모님 눈을 확실히 가리려 대학 입학 서류와 학자금 서류도 위조했습니다. 이쯤 되자 파나는 딸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비카가 반대했지요. 파나는 제니퍼에게 다니엘 왕과 헤어지고 학교를 졸업하던지 아니면 나가서 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후 다니엘을 만나라 했습니다. 혼자 나가 살 금전적 능력이 없던 제니퍼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수긍했습니다. 1년 동안 제니퍼는 부모님 집에서 조용히 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파나는 경찰에게 제니퍼의 더블라이프 스토리를 말해주는 한편 그 끔찍한 날 밤에 대해 중요한 증언도 합니다. 자신과 아내가 지하실로 끌려 내려갈 때 제니퍼는 손이 묶여있지 않았다고요. 복면을 한 강도 중 한 명과 제니퍼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말하는 게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파난의 증언으로 제니퍼는 첫 번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니퍼의 남자친구 다니엘 왕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고 하니 첫 번째로 그녀의 남자친구를 의심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중이라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제니퍼를 불러 9시간 동안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자백을 받습니다. 황당한 자백이지만요. 제니퍼는 내가 그들을 고용한 건 맞는데 내 부모를 죽이라고 고용한 게 아니라 날 죽이라고 고용한 거다라는 경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백을 합니다. 자신의 학교 졸업장도 이렇다 할 커리어도 없고 남자친구와도 만날 수 없어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니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강도 중 한 명에게 계획을 취소한다고 미리 말했지만 그들은 취소비 10,000불을 내놓으라며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부모님이 살해되길 원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럼 제니퍼는 이 살인사건과 연관이 없고 그 세 강도가 마음대로 저지른 일일까요? 경찰은 그녀에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강도의 신원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별명이 홈보이란 것만 알며 전화번호는 3자릿수 외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제니퍼가 다니엘 왕에게서 받아서온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강도 3명의 신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2010년 여름부터 제니퍼와 다니엘과 함께 많은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제니퍼의 전화기엔 모든 문자 메시지가 지워져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복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에 그들이 제니퍼 부모님 목숨 한 명당 5,000불로 거래했다는 내용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봄 제니퍼와 다니엘, 강도 2명은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나머지 한 강도만이 18년형을 받았지만 그는 2018년 봄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은 제니퍼가 부모님 청부 살해를 계획한 건 다니엘 왕과의 로맨스를 부모님이 반대해서라 추측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망하면 50만 불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다니엘과 편히 살려 했다고도 추측합니다. 아버지 파나는 판결날 제니퍼가 언젠가는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지만 파난과 남동생 펠릭스 파는 그녀가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파나는 한 번도 그 집을 방문하지 않은 채로 4년 후 집을 팔았으며 펠릭스 파는 이후 동부로 멀리 이사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온타리오주 법원은 비카의 죽음에 대한 제니퍼와 나머지 3사람의 항소심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판 패밀리의 끔찍한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성적만을 요구하는 엄격한 아시안계 이민자 가정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제니퍼의 사례를 전부 부모님의 교육 방식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